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직구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이 휴가를 낸 김진 앵커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김윤수입니다. 이 폭염의 열대야에 이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태풍은 비껴갔는데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35도 이상까지 이 체감 온도가 치솟는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그리고 돌직구쇼와 함께 시원한 하루 시작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원구성이군요. 문은 열었는데 일을 안 하길래 먹튄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일을 하나 봅니다.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35일간 싸우기만 하면서 개점 휴업했던 국회가 드디어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모두 본인들이 원했다기보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등 떠밀린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의장단 합의 선출까진 성공했지만 법사위원장 선출과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지난 6월 한 달간 법안 심사 한 건도 하지 않고 받은 1인당 받은 이 세비가 1,285만 원입니다. 7월 한 달간은 2배로 일한다는 각오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흠집이군요. 흠집 한 번 나면은 다시 복구하기가 힘들죠. 어떤 흠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장관급 인사 낙마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능력 위주의 인사 프레임에 갇혀 정작 논란이 될 과거 이력, 도덕성, 흠결 검증을 못했고 결국 인사에 흠집을 남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서 빈틈없는 발탁을 자부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권 일각에서조차 이 현실성이 떨어진 아니한 발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룰, 규칙, 법칙을 의미하는 룰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이 경구가 떠오르네요.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다음 달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45%였던 대의원 투표 비중을 15%포인트 줄이는 대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그만큼 늘리는 건데요. 경선 룰이 확정되면서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재명 의원과 70년대생, 90년대 학번 97그룹 소장파 의원들의 대결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당 요건을 못 맞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출마 변수도 함께 정리가 됐는데요.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비상입니다. 높이 날아오르다. 머리가 비상하다 할 때 그 비상이 아니라 긴급한 사태를 뜻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지난달 전력 수요가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한 건데요. 최근 전력 공급 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서 무더위가 이어지는 이번 달과 다음 달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를 아끼는 만큼 돈으로 돌려주는 이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돌직구쇼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 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복지장관 영속 낙마,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과반이다.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논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 김승희 후보자가 어제 지명 40일 만에 결국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수장 공백 2달이 다 돼가는 복지부는 초유의 연이은
이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맞았는데요. 이 같은 인사 문제 때문일까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김승희 후보자의 하차 결정 30여 분 뒤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창의장 후보자의 이 임명에 대한 여야의 갈리는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행스럽다,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은 안보의 핵심 중추이고 공백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 수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국민 무시입니다. 박순애를 살리기 위해서 김승희를 날리는 사전 기획 속에서 오늘 강행된 거 아니냐. 우리는 여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네, 사상 최초 복지부 장관의 연속 낙마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불과 30여 분 뒤에는 박순애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기획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화 의원님, 네. 어제 이제 선서하시고 이제 네, 국회의원 어제 등원 이제 시작하셨는데 네. 이런 이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희 장관의 후보자의 낙마에 기대서 이 박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일단은 뭐 본격적인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할 게 우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 초고 굉장히 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사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 정말 적합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챙겨서 국민들한테 내보였어야 된다는 아쉬움, 그리고 네. 이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뭐 국민의 기대만큼 못 됐다는 전제를 좀 하되, 다만 문제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42일 동안 후보자를 내세웠는데 국회가 공전이 돼 있었잖아요. 국회가 공전돼서 언제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니까 이미 뭐 대학 등록금 문제 관련해서도 좀 설왕설래가 있기 시작하고 이미 여름방학 지나서 이제 2학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교육부 장관 언제까지 비워둘 건가? 그다음에 합참의장 언제까지 비워둘 건가? 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가 원구성 인재 시작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이러면 또 한 달이 지나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기획이다라고 하는 거는 설령 전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네. 이렇게 기획이다라고 몰아가는 거는 좀 과한 평가다. 불가피한 측면에 대해서는 이해해 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획이라는 이런 어떤 비판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뭐 안보 문제, 교육 문제 중요하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임명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음주운전 등으로 임명 부적합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박순애 장관. 그런데 검증대에도 오르지 않고 임명됐다는 것. 이거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그래서 뒷말이 무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 한 번 못하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임명한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국회 상황을 이제 집권 여당에서는 이제 국회 상황을 들어서 이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죠. 특히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 내정자, 지금은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교육부 장관인데 이분은 이제 한 편의 논문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려서 싣는다든지 또 이게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 시중에 소주 3병을 원샷 해야지 나올 수 있는 음주 수치인데 그것을 정식 재판 청구를 해가지고 정관 예우의 혜택을 받은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선고유예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네.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하는 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성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문제가 많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합참의장인데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6년 이후로 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된 것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네. 더 많은 비판이 있는데 저는 과연 이러한 인사를 누가 추천을 했고 또 인사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좀 의아하다. 그리고 인사가 이제 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인사 추천, 인사 검증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쯤 한 번은 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남성 편중 인사 이 비판이 나오면서 이것을 넘어보려고 부랴부랴 여성 인사 둘을 내정했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사퇴, 한 명은 또 논란 속에 임명 강행.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게 약간 반전 카드로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남성 편중에 대한 논란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뼈아픈 실책이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남성 편향적인 인사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여성 2명을 어떻게 보면 발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너무 이렇게 남성 편에 대한 비판을 받다 보니까 여성 장관 후보자 2명을 지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냐 아니냐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그런 전력 이런 검증을 좀 잘못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증 실패 맞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 정부에서 또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는 정책이랄지 인사 분야랄지 외교 분야랄지 여러 분야가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저는 인사라고 봐요. 인사가 제일 문제다. 왜냐하면 물론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발탁을 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인사의 어떤 과정을 보면 너무 엘리트 편향주의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엘리트 너무 편향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너무 사적으로 아는 지인들에 대한 등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어떤 인사에 있어서 테두리에 갇혀 있다 보면 국민 통합이랄지 아니면 굉장히 오픈마인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여론과 멀어지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너무나 엘리트주의 아니면 뭐 사적 지인들 등용을 하게 되면 사실 참모들이 바른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될 수 있다. 네.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저는 나오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현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유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뭐 엘리트주의, 뭐 인사 문제에서 그리고 능력 위주 프레임에 좀 갇히면서 이 후보자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흠결, 과거 이력 같은 걸 좀 제대로 검증 못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측근을 너무 쓰면서 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인사 실패라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제 출근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김승희 후보자 검찰 수사 대상도 됐고 여당에서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임명 여부 좀 어떻게 하실게요?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고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출근길 발언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겁니다. 이 전 정부와 이제 약간 비교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인사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빈틈이 없다면서 이제 전 정부보다 우리는 낫다, 비교 우위, 뭐 이렇게 자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논란 때마다 이 전 정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화살을 돌리는 이런 모양새가 굉장히 좀 몇 번 보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국민에서 전 정권보다 더 나으냐, 전 정권과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미래 가치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미래 가치, 감동을 주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실정은 했지만 예전 정권보다는 잘하지 않았느냐, 그런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은 것이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권과 완전히 차별화하기는 좀 본인의
본인의 어떤 지위나 출신 성분이 과거에 매몰돼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과거 정부의 어떤 얽매이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정권과 뭔가 차별적이고 뭔가 새로운 정치 신인으로서 새로운 접근으로 새로운 정치를 보여달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김관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 발탁,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지인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숙고하고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지, 그래도 우리는 빈틈이 없고 잘하고 있고 전 정권보다 낫다라고 자아자찬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과거 정부하고 이제 비교를 하자. 이 문재인 정부에서 몸담았던 이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리는 게 마땅한 도리 아니냐. 이건 지금 내로남불 넘어선 후한무치함에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인사는 불공정 인사, 부실 검증 인사 등 부실 인사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만한 정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로남불 넘어서 후한무치다. 국민께 사과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 고민정 의원의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고민정 의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대변인에서 그런지 가끔 저희 당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글쎄요, 저는 우선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에 있는 인사에 대한 문제, 논란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에 동의해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좀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라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꺼이 수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고민정 의원이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그리고 현재의 용산에 대해서 내로남불, 후한무치라고 얘기할 만한 자격이 과연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그동안 지금의 대선 결과,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게 될 때까지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잘잘못을 가리는 게 최소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야의 입장차가 이렇게 갈리는군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지명이 됐습니다. 방금 이제 변호사님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인 중에 뭔가 엘리트를 선임한 게 아니냐라는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그리고 고시 삼관왕, 상법의 어떤 권위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 지인 인사 비판을 받는 와중에 또 마이웨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거든요. 전재수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송홍렬 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선에 대해서. 예, 일단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입니다. 네. 예,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더 자세한 것은 또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지인 정부다, 아는 사람으로만 정부를 구성하는 지인 정부다라는 비판이 이제 제일 크거든요. 함께 근무했던 검사 또는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 또는 대학 선후배, 네. 또 검찰 선후배, 또 고등학교 선후배, 이런 분들 위주로 정부를 구성하다 보니까 지인 정부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희롱 논란도 있는데, 정말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가 만사입니다. 국민들은 인사를 통해서 이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인사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추천 시스템, 또 검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정말로 이런 인사가 누적되고 쌓이고 이러면 정말로 인사 참사가 일상이 돼버리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점을 대통령실이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송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성희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성희롱 논란 내용 저희가 지금
저 CG 그래픽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보면 대통령실은 검증 과정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금 내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후보자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2014년경에 학교에 이제 별도의 이제 징계 처분이 없었고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논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도에는 뭐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다, 못생긴 사람 비켜라 이런 취지로 나오고 있는데 또 일부 보도에서는 네. 뭐 남학생, 여학생 이제 같이 앉아서 회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로스쿨 교수님과 로스쿨 학생들이 뭐 너는 얘한테 안기고 싶지 않느냐, 나는 얘한테 안기고 싶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면 사실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앞에서 감히 과연 도대체 아무리 만취해도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명백한 성희롱인데요. 뭐 학교에서는 징계 처분이 없었다라고 하고 아마도 징계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스쿨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는 것이 로스쿨 교수님들과는 상하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강력한 처분을 하기 어려웠을 거고 사과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2014년 일이면 8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 일은 한 번쯤 실수니까 좀 넘어가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여지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인사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와 정말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공정위원장이 되는 거야가 아니라 아 이런 사람도 우리가 한번 믿고 따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 금융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논란 내용까지 좀 들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요.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라든지 박진애 총리 또 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좀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것들. 자, 윤석열 대통령 뭐 어제 했던 발언과 결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전 정권과 비교해봐라.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비교해봐라. 또 다른 정권들과 한번 살펴봐라.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지금 보면은요. 우선 윤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드크로스를 넘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허니문 기간인데다가 이 통상 해외 순방 뒤에는 지지율이 상승하기 마련인데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또 거기다가 처음으로 이 부정평가가 50%대로 올랐습니다. 자, KSOI도 이렇고 리얼미터도 그렇습니다. 추세가 같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국정운영평가에서 어떤 이 인사 문제에 대한 이 항목이 비중이 좀 높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봐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지지율이 낮다고도 해외 순방만 갔다 오면 한 4%, 5%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콘크리트 지지층에다가 뭐 4%, 5%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해외 순방 가기 전에 갔다 오면 좀 높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나토에서 참여하고 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데드크로스를 지나서 지금 저 결과만 봐도 거의 뭐 8% 이상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 굉장히 이제 뼈아프게 봐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주위에서 듣는 이야기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에 관한 거에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검찰 출신들을 너무나 중용하고 엘리트 또 사적인 사람을 중용하면서 그 부분에서 국민의 거부감이 굉장히 있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도 저는 여론에 상당히 반영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또 원칙적이고 네. 그런데 조용한 내조를 전에 하겠다고 했고 또 대통령도 후보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영부인으로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뭐 그것은 좋겠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요. 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요 여론이 훨씬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네. 처음 시작이 굉장히 낮게 시작했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0.73%로 져가지고 시작을 해서 저 정도면 이제 갈수록 높아지겠다 했는데 높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수야대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여론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수야대에다가 국민의 여론까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국정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전 정권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후보 때부터 계속 전 정권의 참사, 잘못된 그런 걸 지적해 왔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잘못된 정부하고 현 정부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이전의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잘한 정권과 비교를 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 정권에 비교해서 우리는 뭐 훨씬 낫다 하는 비교 대상 측면에서는 이제까지 말한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지지랄지 점수를 주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교 기준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지지율이 저조하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지지율이 중요한데 국정 운영 동력에 굉장히 좀 손해가 갈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이 민심을 가늠할 지표라고도 평가가 되죠. 윤 대통령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들어보시죠. 네,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시면서 그 레드크로스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인사 문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지율 하락세에 의미 없다 이렇게 받아쳤는데 윤석열 대통령 민심의 경고를 들려주는 것 아니냐, 뭐 경고를 그러니까 흘려듣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 지표지 않습니까?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이 매주 이제 여론조사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해서 매주 여론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한 것을 거의 모든 언론이 다루는 이유는 이 집권 세력이 국민 여론을 좀 살피고 국민 눈치를 보고 그다음에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집권 여당에 참고하라 그런 의미고, 국민 여론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국민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무엇을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하자면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대통령이 말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거기에 일희일비 해가지고 움직이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런 국민의 여론을 의미 없다 이래버리면 국민들 눈치 안 보겠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저는 좀 심각한 대통령의 인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자세와 태도, 현안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랄까, 또는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이랄까, 또는 국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실력이라든지 또 미래 희망을 제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어떻게 하면 부족한 것을 채워서 국민들께서 좀 불편하지 않도록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혹여 또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이 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엄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조간들을 살펴보니까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뭐 역대 대통령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이 멘트는 뭐 단골 레퍼토리처럼 쓰였다, 이런 분석도 봤습니다.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이 국민의 눈초리가 여간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최근 불거진 이 설정샷, 이 해외 순방 기간 있었던 설정샷 논란에 이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된 사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방 당시에 이 B컷이라면서 공개한 10여 장의 이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인데
업무를 보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 이걸 찾아낸 것도 참 신기합니다. 화면이 비어 있고 또 빈 종이, 또 다른 사진에서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데 종이가 자료를 검토하는 듯한 이 모습에서 빈 종이가 보여서 이게 설정샷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보안상의 이유라면서 이제 반박을 했는데, 쇼한다라는 일각의 지적,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대통령 홍보하려는 사진들이 애꿎게 정말 뭐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해명도 일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보고 있으면 또 무슨 신문이다, 무슨 신문만 본다 논란이 되고, 또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현안에 대한 것이고 뭐 어떤 거니까 해석이 분분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피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좀 더 치밀해야 됩니다. 저희도 예를 들면 변호사가 막 서류 넘기는 연출 사진을 찍을 때 그 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건 저희가 치우거든요. 네. 근데 좀 객관적이고 뭐 드러나도 상관없는 걸 갖다 놓고 하거든요. 그 정도 정성이 좀 필요하다. 누가 봐도 A4 용지 정말 하얀색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을 보면 이게 연출이 명백한데 과연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이렇게 조금 부실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미진할까, 그런 좀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었고, 컴퓨터 화면도 보안상의 문제로 할 수는 없지만 보안과 전혀 상관없는 화면을 띄울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특히 빈종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글자도 슬쩍 비치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요. 다른 사진에서도 이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 서류들 보면은 글자가 적혀 있는 게 좀 확인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빈종이는 아닌 어떤 거죠, 지금 보면. 그렇죠. 뭐 이거 제가 만약에 현장에 있었어도 저런 저런 화면 구성을 착안을 하면서 사진을 찍다가도 진짜 찍어서 노출을 할 때는 저건 빈 화면 내지는 빈 종이로 찍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줌업이라고 하나요? 너무 화소수가 좋기 때문에 글자가 다 나와도 사실은 보안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지율 추이 봤습니다마는 순식간에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청와대 내에서는 경고라고 읽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 초 지금 그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진 모두 다 좀 스스로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나사를 좀 조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신들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긴장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좀 더 긴장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세심함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저희가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준석 대표 사진이 보이는데, 배현진의 보이콧, 이준석의 무건투쟁, 이렇게 이슈를 잡아봤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이 둘의 관계를 애증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30대 여당 지도부 간의 초유의 갈등 노출로 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급기야 배현진 최고위원이 낯뜨거운 애기들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이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리위 결정을 이틀 앞둔 이준석 대표는요,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무건투쟁, 어제 최고위 현장 가보겠습니다. 안 하셨나? 대타로 해야지. 나가시는 거예요? 왜 두개 되는 거예요? 최고위 회의에서도 어떤 발언이 없었는데 일정 다 취소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윤리 이번 주 앞두고 있는데 좀 어떤... 아니 이거 너무 닫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표님 오늘은 한 말씀도 안 하실 예정이세요? 네, 국회에서 저도 막내 기자로 할 때 저렇게 얘기를 안 하고 가면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되게 막막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 거부가 침묵 시위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주특기인 SNS도 요즘 뜸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의원님,
이거 뭐 무침묵 시위, 뭐 어떤 의도적인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참 곤란한 게 많은데 이준석 대표 평소에 하시는 걸로 따지면은 무슨 의도성이 있는 침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다변이고 기자들 질문에 많이 답도 하고 SNS 글도 많이 올렸는데 저렇게 대응하는 거 보면 전 분리해서 보면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전 내일 모레죠. 윤리가 열리니까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담스럽고 이 국면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느냐 뭐 이런 데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변이 좀 없었던 것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저희 당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은 참 답답한 문제예요. 저희 당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결국에는 안에서 저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국민들 눈에 비출 때는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 당사자도 그렇고 이 국면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해법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저런 침묵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전혜수 의원님, 지금 보면은 저 최고위원회장 저희가 잠깐 봤는데 배현진 최고위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콧, 이것은 뭐 다분히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원래 선거의 진 정당은 되게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왜 졌는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선거에서 진 정당의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선거에서 더더구나 큰 선거에서 이긴 정당, 특히 집권을 한 집권 여당이 저렇게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갈등을 있는 그대로 다 내보이고 저렇게 갈등을 벌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국 정치사에서 잘 보기가 어려웠던 그런 장면인데 지금 여전히 당대표와 최고위원 사이에서 저렇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일단은 배현진 최고위원께서 최고위원 회의까지도 지금 이제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7월 7일 윤리위원회 징계 이후에 최고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사실은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최고위원회를 조금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읽혀집니다. 빨리 갈등을 좀 마무리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어떤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것에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배현진 최고위원,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이 뭔가 최고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당 내용이요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지난달부터 드러난 최고위에서 이 갈등 모습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다운표까지 인용되어서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예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고, 심지어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거를 단속해볼까요, 언론인들이 쓴 한번? 것을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합니까? 그만합시다. 자, 비공개 회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아니, 어차피 유출시킨 거잖아요. 뭐 유출시킵니까? 본인이 얘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잠깐. 네, 기분이 정말 나빴는지 이렇게 마이크를 구겨서 내려버리는 이 이준석 대표의 모습과 악수 패싱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어질까 뭐 예상은 솔직히 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윤리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이 접대가 이루어졌다는 어떤 주체가 되고 있는 그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의 어떤 진술이 구체적으로 되면서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사실은 김성진 대표가 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권력 다툼, 관련한 당권 경쟁에서 지금 뜨겁게 경쟁하고 있고 경쟁을 넘어가서 치열하게 공격을 하는 장면을 보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징계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2주 전에 징계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2주 뒤인 내일 모레쯤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죠. 2주 뒤에도 결정이 나올지도 사실은 굉장히 미지수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미 이제 수사가 조금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징계의 결정을 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아마도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신임을 하지 않는 쪽에서는 이 정도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 나오고 보도가 나오고 수사가 개시되면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그림을 그렸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는 전혀 그럴 뜻이 없는 것 같고요. 강대강으로 지금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고 징계의 결정 나면 더욱 더 큰 어떻게 보면 내용 속에서 폭풍 전야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큰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네, D-2일입니다. 윤리위가 7월 7일에 열리는데 이 배 의원이 말한 낯뜨거운 얘기를 가지고 지금 윤리위가 다투고 있죠. 김성진 대표 측, 이 이야기 어떤 주체가 되고 있는 김성진 대표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네가 좀 생각을 해봐라.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2명의 사람을 들이대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힘을 써보겠다. 도와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2명 중 1명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고 1명은 밖에 계신 기업가더라고요.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우선 뭐 저쪽에서는 빼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윤리위나 앞으로 또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좀 어떻게 분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대통령실에서 인사 문제 있었고 뭐 대통령의 어떤 이런 발언에 대한 이런 지적들 때문에 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여권의 내용, 여당의 내용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여당에는 좋지 않은, 여권에는 좋지 않은 사인 같아요. 대통령에게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통령이 좀 부족하고 실수를 하면 집권 여당이 좀 보완을 해주고 또 집권 여당이 좀 부족할 때는 대통령과 정부가 좀 보완을 해줘가지고 서로 좀 이제 좀 버팀목이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집권 여당과 정부, 당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국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실수하면은 집권 여당이 더 큰 실수를 해버리고 집권 여당이 좀 실수해서 지지율이 빠지면 대통령이 또 말하자면 더 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서로가 당정이 오히려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더 갉아먹는 이런 지금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라는 것이 IMF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집권 여당이 저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좀 빨리 좀 집권 여당이 좀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좀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집권 여당과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갈등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빨리 마무리를 좀 해달라는 야당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 대표는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윤핵관과 타협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되게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칼 빼들고 달려오는 사람이랑 무슨 타협을 할 수 있느냐. 박정아 의원님, 지금 보면은 이게 당 갈등이 윤핵관 때문이라는 어떤 이런 의미인 거죠?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 안에 보면 이준석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 혹은 청와대 행정관 인사까지도 언론 보고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윤핵관을 지칭하는 거일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대선 때 봤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당시 후보와의 갈등 속에서 윤핵관 문제가 또 불거졌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최고조로 올랐다가 해결이 되면서 후보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 문제는 부차적인 수단이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이 안에서 헤게모니 쌓이고 당권 싸움이에요. 이거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핵관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뭘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내부적으로 안에서 해결했으면 좀 좋겠어요. 이렇게 자꾸 겉으로 드러내서 국민들 힘들게 피곤하게 그리고 여태 지지했던 당원들 또 이렇게 떠나가게 하지 말고 제발 좀 중심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제 막 갓 들어간 의원으로서 한번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 윤리위 심의에 굉장히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리위가 이번 주에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수사 결과가 만약에 아니다라고 나왔을 때 나오면, 굉장히 정치 부담이 클 거고요. 징계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수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그것도 역시 윤리위의 부담이기 때문에 윤리위가 어떤 섣부른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윤리위에서도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함부로 결정 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김용태 위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뭐 이제 수사 상황 수사도 직접 해보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윤리위가 정말 중간에 결정 내리기 힘들까요? 내부적으로 이제 권력의 투쟁의 일환을 본다고 하면 윤리위가 사실은 권력이 있는 윤핵관 쪽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만 윤리위원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아까 김용태 의원이 말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수사 결과를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고 또 실제로 접대를 하고 성상남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걸 보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윤리위가 어떻든 간에 처음에 징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차라리 수사 결과가 발표된 걸 보고 정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별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수사 중인데 이거 윤리위에서 징계위 회부해서 진행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반발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윤핵관들과 굉장히 많은 거친 언사가 있잖아요. 뭐 간장한 사발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지 못할 달을 지났다. 아까 뭐 타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타협 자체는 사실은 윤리 징계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어떠한 내용의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징계 사안 자체가요. 일반적인 품위 손상 그런 징계 사안이 아니고 성상납과 관련된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무 일 없듯이 지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하더니 내부 분란이 엄청 크고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은 끌수록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막다른 골목으로 이제 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이제 성상납과 관련된 이미지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윤리위에서 딱 결정을 시간 끌면 안 돼요. 수사 결과 발표를 보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빨리 진행을 해서 기존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미적거리면서 시간을 끄는 것 자체는 뭐 이준석 대표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지만 국민의힘 또는 현 정부에도 굉장히 부담이 간다 이렇게 봅니다. 윤리위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미적지근하는 이 모습은 윤리위뿐만 아니라 당에도 좀 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대수 의원님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윤리위가 만약에 또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만 안 좋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정이 더 큰 수렁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윤리위원회가 2번에 걸쳐서 연기를 했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에게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할 테니까 알아서 거취를 정리를 해라.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등장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익히 이준석 대표가 하는 정치를 지켜봐왔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뒤로 양보하거나 물러서거나 또는 타협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계속 달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계속해서 싸워서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정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7월 7일 날은 윤리위원회가 다시 결정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겠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집권 여당 차원에서 또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또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실망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이 리스크, 이 예측 불가능함 이것을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집권 여당의 온전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마무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경찰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면 지금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 현재 수사 상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경찰이 보면 김성진 대표 추가 조사를 오늘 하겠다. 뭐 지난 30일이어서 한 차례 더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보시기에 법조인으로 보시기에 이 정도면은 뭐 경찰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뭐 입증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르는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도 뭐 다수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던가 지금 김성진 대표가 이야기하는 참고인, 뭐 직원 장모 씨, 무슨 국회의원 출신 하버드 동문 이분들들 소환 조사 일정 받았다라는 보도 못 봤거든요. 사실을 하려면 신속하게 진실을 확인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카드 내역도 제출했다라고 하고 네. 일부 직원들이랑 이제 메시지 보냈다는 것도 제출했다고 하고 일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직원 장모 씨 그리고 성접대를 했다라고 알려진 여성의 신상까지 김성진 대표가 이제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일거에 확 부르고 압수수색하고 하면 조기에 조금 종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여서 징계위 개최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난망해 보이는 상황이고 수사 결과가 혐의 있음으로 나올지 무혐의로 나올지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네, 윤리위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당 패권, 이 헤게모니 싸움, 활시는 당겨졌고 이 활이 어디 관역을 향해서 나아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막은 그것, 어대명, 필연일까?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90년대생 이대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밝힌 당대표 출사표의 이 상징성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당헌 당규상 출마가 결국 좌절됐습니다. 이재명에 맞서는 97그룹과 이 청년 정치인의 구도 역시 볼 수는 없게 됐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 어대명의 필연인 걸까요? 아니면 어대명이란 다소 식상한 프레임의 또 다른 반전의 시그널일까요? 먼저 어제 이재명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선 이후 지선을 거치면서 좀 이재명 의원이 달라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이제 몇 번이고 저와 약속을 하셨는데 뭐 이제 최강욱 의원 사건 등에 대해서 거의 어떤 말도 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제 그런 발언들을 막기도 하셨고 이게 저는 온정주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수사 관련해서도 너무 문제가 많은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할 것이고 한 발언 나는 뒤에 대해서 따로 네, 민주당에서는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결정은 어떤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과의 언론에서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렇게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그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예, 뭐 그런 분석하시는 분들 저도 봤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저도 처음에는 이제 되게 신선하고 되게 참신하고 또 요즘 젊은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많이 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요즘 좀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 모든 것들과 다 싸움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실망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떻든 최근에 이제 쏟아내는 발언들을 보게 되면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과 지금 다 비판을 하고 있고 다 싸움을 지금
벌이는 그런 형국이라 일각에서는 뭐 모두각이라고 이렇게 그러고 표현을 있습니다. 하는 분들도 지금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불안해 보이고 조금 더 좀 절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거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판 때문에 저는 것은 아닙니다. 당헌 당규에 입당한 지 6개월 전에 입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당비를 6개월 이상 내야지만 선거권이 주어지는 당헌 당규상 원칙 때문에 이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어떤 출마를 해줘야 되는 그런 예외적 상황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을 존중을 하고 다음번에 뭐 기회가 되면은 출마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전대 출마가 막히자요.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맹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헤드라인들이 이렇게 깔아놓은 언론들이 많더라고요. 무엇이 두렵냐?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맹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2030 여성표 모으고 당내 성폭력 수습한 전 비대위원장이 왜 기여한 바가 없느냐? 어느 정도 거물이어야지 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재명 의원과 친명계를 향해서 각을 세우는 것은 어떤 자기의 어떤 나중에 정치적 행보를 위한 존재감 키우기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보니까 굉장히 나쁜 의미가 아니고 네네. 굉장히 정치적 욕망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지난 이제 대선 후보 때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사실은 뭐 사과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몰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이제 비대위원장 그만뒀는데 몇 개월 비대위원장 하지도 못했어요. 그럼 자기는 희생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본인이 이번에 당대표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룰에 의하면 당연히 6개월 이상 네. 당원으로 자기를 유지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에 출마하겠다고 하고 저렇게 맹비난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자기의 존재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전에 보면 말이죠. 이제 비대위원장이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거의 어려운 시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한번 딱 나와서 그냥 그 지나가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의 정치 운명 이런 것은 거의 뭐 다시 되살아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박지원 전 의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뭔가 이쪽에서는 젊은이의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도 정치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이제 정치라는 것이 워낙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세력도 있어야 하고 뭐 세력이 없으면 지지하는 여론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박지원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목소리만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어떤 지지도가 어느 결집되느냐, 어느 정도의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정치 운명이 갈라질 거라고 봐요. 네, 뭐 순수한 의미의 이 권력 의지는 뭐 전혀 나쁜 것이 아니죠.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치를 할 만한 제대로 할 만한 이 환경이 아직은 좀 숙성이 안 된 것 아니냐, 성숙되지 않은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당권 싸움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재명 의원 35.7%로 1위, 박용진 의원이 16.8%로 2위. 전 계속 읽겠습니다. 한 분을 위해서. 자, 이후에 이제 김민석, 전재수, 강병원 의원 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재명 의원의 이 선두 속에 박용진 의원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옆에 계신 또 전재수 의원이 적지 않은 지지율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께 묻는 것보다는 박정화 의원께 묻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35.7%라는 지지율은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비등하게, 대등하게 싸울 만한 어떤 여건이 된다고는 보십니까? 이 결과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어제 결과 보고 사실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옆에 계신 전재수 의원님도 상당히 한 높은 지지율이 좀 나오고 우리 박용진 의원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와서 대선 결과 이후에 민주당이 좀 뭔가 안에서 꿈틀거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고 나름 사실은 저는
뭐 전재수, 박용진 두 의원 때문에 기대도 좀 했었어요. 근데 이 결과 보고 어대명이구나. 어대명.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그냥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나머지 후보들 쭉 해서 지지율을 좀 더해봤더니 30% 초반 정도 네. 뭐 이렇게 돼요. 기타 후보, 적합한 후보 없다 이거 제외하고 나면 그렇다면 나머지 후보들이 표를 다 모으더라도 이재명 의원한테 안 되는 상황이라 저는 과연 전 민주당이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울림을 줄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회의적이고 이 우리 전재수, 박용진 두 의원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도 조만간 좀 결정을 하실.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3.4%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일 수도 있는. 플러스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도 네. 제로일 수도 있죠. 네. 예, 저는 아직 근데 출마 선언을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예,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는 입장을 좀 정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보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이 안규백 의원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사퇴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대 어떤 룰 때문에 뭐 사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 뭐 소식을 사전에 좀 들으셨습니까? 네, 어제 이제 그 최고위원 투표를 하는데 네. 최고위원 투표는 이제 1인 2표를 행사를 합니다. 1인 2표를 행사하는데 한 표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사를 하되 나머지 한 표는 투표하는 사람이 이 부산인지 또는 뭐 광주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출마한 사람에게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뭐 이제 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당이 다양한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최고위원들을 말하자면 이제 지역별로 이제 그 나누어서 뽑기 위해서 이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내에서 이것이 과연 당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네. 것이 맞느냐 이런 이제 비판 여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규백 위원장께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마 저런 이제 거취를 통해서 입장을 내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룰 갈등 관련해서 안 위원장이 사퇴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당대표 중심 지도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또 경선 투표 비율을 민심을 반영하는 비율을 좀 높인다. 그래서 이제 룰싸움에서 친명계가 판정승을 거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또다시 내홍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손정혜 변호사님. 안규백 의원이 지금 이렇게 사퇴를 했다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봤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친명계에서도 이거 우리에게 불리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로 우리에게 불리하다라고 서로 주장을 불리하다. 해서 사실은 뭐가 문제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도층의 이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도층의 민심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민심 반영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의원 비중을 조금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좀 높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반적인 추세는 그래도 어떤 당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중도층 어떻게 보면은 조금 회색지대인 곳에서의 사람들의 민심을 반영해서 당대표를 선출하겠다라는 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여서 이게 우리 편에 불리하다, 우리 계파에 불리하다라고 내용을 걷기에는 명분이 적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룰 갈등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모습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갈등 양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면요. 이 97그룹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었죠. 단일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요, 전재수 의원님. 이게 지금 어대명 분위기인데 좀 누그러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재명 의원과 나머지를 다 합하면 그래도 이재명 의원이 좀 앞서긴 하지만 오차범위 내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자신이 가진 비전을 국민들께 내보이고 당원들께 좀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가지고 단일화 수순이 좀 이루어진다면 경선이 당대표 선거가 조금 더 역동적이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 과정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단일화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단일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아마 좀 일치를 해가지고 단일화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경선이 조금 더 흥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요, 이 대선 이후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죠. 민주당이 그래서인지 이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를 띄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속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위기감을 동시에 드러낸 건데 어제 첫 회의에서는 제2의 이명박 정부다, 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런 날선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정치검사, 정치적 수사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들도 존재합니다.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겠죠? 죽은 권력이? 네. 저는 끝난 권력이니까요. 수사는 그게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보복 수사가 진행되겠구나 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 시즌2를 진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이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라는 이 명칭도 되게 이제 처음 듣는 명칭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정치보복 수사라고 저희가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요. 이제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이잡듯이 뒤져서 뭔가 범죄 혐의를 찾아내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수사를 해서 이제 전 정부의 도덕성, 이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타격을 주려는 것이 저는 정치보복 수사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 취임 이래 굉장히 인사를 재빨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사실 검찰총장도 부재인 상태예요. 네. 그런 것은 이제 수사 의지를 굉장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더구나 이제 검경과 관련된 이제 검수완박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검찰 인사를 보면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특수통들이 전부 다 전 정부와 관련된 수사팀에 합류를 하고 요직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수사는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 수사의 대부분이 전 정부와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대체 수사팀을 꾸린다고 해서 이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수사야 뭐 증거에서 하는 것이고 증거에 나오면 기소를 할 것인데, 저는 민주당 전당대를 보면서 이전에도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8월 말에 전당대회잖아요. 9월 10일에 검수완박법이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에 수사를 끝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8월 말 전당대회 전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기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 또 한 번 경랑으로 여야가 휘말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재수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대선 때 불거졌던 의혹, 뭐 혐의들이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치보복 수사다라고 규정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쯤 정말 이 검수완박 그 시행 그 달력, 이 캘린더상에 봤을 때 8월 말쯤부터 이재명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될 거기 때문에 대비하는 거다, 이런 어떤 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압수수색이나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치보복의 징후는 보이지만 지금 상황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기는 조금 좀 이런 감이 있고요. 네. 다만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총장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 인사를 4번을 했습니다. 네. 4번을 하는 와중에 전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사람 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친한 사람을 검찰의 요직에 전부 임명을 다 하고 그런 이제 검찰 인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친한 사람을 검찰 요직에 다 배치를 했냐?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 상황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치보복 수사를 할 그런 이제 개연성은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수사 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민주당의 대응도
생각도 상당히 좀 달라질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쉬운 것은 검찰총장을 패싱을 하고 검찰 수사를 4번을 진행했다라는 측면이 좀 상당히 좀 아쉽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정치보복 이 위원회의 어떤 이 명단을 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좀 사전에 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좀 구성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이걸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만한 이런 입장도 있으십니까? 없어요. 명확히 없으시고. 없어요. 네. 대장동 그다음에 성남 FC 관련해서 뭐 결과가 어떤 건지 사실이 뭔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관심 없어요. 지금 급한 건 민생인데요. 이게 언제까지 뭐 이명박 정부 시즌 2냐? 이게 결국엔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 또 소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이었어요. 네. 아니 전 정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맡겨서 수사해서 결과 나오면 되는 거지 왜 정치권이 거기 들어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지 뭐가 두려워서 그러는 건지 저는 뭐 궁금하지만 관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관심 가질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치권이 관심 가질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뜨거운 소식들만 모은 핫투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루엣의 정체는요,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입니다. 여야 합의로 김진표 의장이 이제 선출이 되면서 공백 36일 만, 공전 35일 만, 36일 만에 일단 문을 열게 됐습니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의 이 수락연설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득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은 김진표 의원이 국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국회 공백이 36일 만에 극적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의장 모습 봤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좀 궁금한데 전재수 의원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예, 김진표 의장님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 의원들이 별로 이견이 없을 겁니다. 네.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교육부총리도 하시고 또 국회에서는 5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말하자면 관료 출신으로서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있는데 동물국회, 싸움박질하는 그런 국회를 끝내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김진표 의장님이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할 때 그리고 민주당이 86석이라는 굉장히 소수 정당으로 있을 때 이것을 거대 여당과 협상, 중재, 조정, 양보,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성과물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꼼꼼하게 빠뜨리지 않고 일을 해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인정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진 만큼 아마 더 열심히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좀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수락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의지도 밝혔는데요. 자, 이 국회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뭐 인선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임 국회 사무총장 장관급인데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는 차관급인데 이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정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재수 의원님 이 내용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끝났는데 보도가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보도가 뭐 그냥 나왔겠습니까? 근데 뭐 하루 이틀 지나면은 바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저는 만약에 보도대로 된다면은 뭐 잘한 인사다.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막중하게 임무를 맡았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회의장의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회의장의 권한이고 박영선 장관도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도 군더더기 없이 절제 있는 논평을 한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인사가 난다면 저는 원만한 국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단 이렇게 문은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법사위원장과 이 사개특위 구성을 두고는 이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전날 두 차례 비공개 이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된 후에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뭐 이런 보도가 이 두 가지 사안 때문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까요? 합의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오전 그리고 오후 이어서 계속 의총이 있었는데요. 흔쾌히 그다음에 어쨌든 의장단을 빨리 구성을 해야 되니까 의장단 구성하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의장을 구성하자. 대신에 나머지 상임위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전향적인 모습을 좀 보여라라고 의견을 넘겨놓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법사위원장은 약속한 대로 국민의힘이 맡는다. 그다음에 상임위 의석수 배분에 맞춰서 상임위원장 구성한다. 사개특위 여야 동수로 하자. 뭐 이런 것까지 던져놨는데 민주당이 사개특위 가지고 어떤 또 몽리를 부릴지 그건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앞으로 뭐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개특위 구성 어떻게 될지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또 맡게 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 뜨거운 소식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실루엣의 정체는 누굴까요? 김어준 씨군요. 이 방송인 김어준 씨와 TBS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요, 이 TBS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TBS 측은 시사 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치, 그러면서 김어준 씨의 방송을 겨냥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 재정 지원 중단 조례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담기는 거고 이게 통과가 되면 TBS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TBS 전체 예산이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 돈이 한 70% 차지해요. 그러니까 네. 조례가 320억 통과돼서, 정도. 그렇죠. 네. 조례가 통과돼서 만에 하나 지원이 안 돼 버리면 정말로 TBS의 운명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런데 아마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어떤 형식이든지 지원을 하되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TBS 방송 자체가요,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네. 이게 서울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나 이 방송의 논조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특히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뉴스 공장에서 이제 편파 방송을 많이 했다고 지적받았잖아요. 또 방송위원회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뭐 경고도 받고 이런 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너무나 노골적인 편파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뭐 전에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요, 이번 후보 때도 TBS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것은 뭐 애정됐던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지 그럼 TBS를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게 할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하면서 또 편파적으로 돌아가면 이건 사실은 나무아비탑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정한 측면, 뭐 지금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최호정 국민의힘 이 시의원은요, 시민의 예산을 꼭 필요한데 써야 된다면서 조례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 한번 준비했으니까요, 보도록 하죠. 교통방송이 교통 안내를 하는 게 주 목적인 방송이었는데요. 예. 이제 특별히 교통 안내를 하는 목적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서울 시민들이 낸 예산은 꼭 시민들이 필요한 방송에 쓰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또 어떤 분들은 정치 편향적인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듣기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이 같은 조치에 TBS 당연히 반발하겠죠. 이강택 TBS 현 대표이사가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한 것, 그리고 상업 광고를 할 수 없는 TBS의 특성상 살아남기 어려운 조치라고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손종혜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발의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통과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인데 누가 봐도 특정 방송의 특정 프로를 겨냥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고 또 여러 차례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다라는 주장은 아니고 네. 일부 불공정하고 일부 편파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TBS의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건 좀 가격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 프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방통위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패널 비율을 맞춘다던가 여야 동수로 의원들을 이제 공정하게 출연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통해서 일각의 우려들을 조금 씻을 수도 있을 것인데 TBS를 보시면은 이게 종합 어떤 방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순수한 음악 방송도 있고요. 네. 순수한 교양 방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어준 씨가 보도하는 이 방송 하나 때문에 나머지 프로가 그렇게 피해를 입어야 되는가? 프리랜서도 많고 생계가 달려있는 방송인들, 뭐 관련된 스태프들 많은데 좀 지나친 조치이다. 방송 자유의 침해를 스스로 야기해서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이 TBS와 김어준 씨의 방송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TBS를 교육 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죠. 이에 대해서 김어준 씨는 앞서 억지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기획이 있다는 것 같죠?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무슨 억지스럽게 교육방송입니까? 오세훈 시장 스타일이 그래요. 자신의 진짜 의도에 그럴듯한 포장지를 잘 씌우거든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모르나요? 네. 교통방송의 기능이 다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통방송 정보 들으면서 운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이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여서 자주 논란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제 의도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TBS 노조에서 마치 뭐 방송 탄압이다, 도둑이 재발절인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의 교육방송 전환 방침에 대해서 뭐 민주당 측에서는 뭐 김어준 씨 탄압에 대한 뭐 비난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정책 뭐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TBS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를 득할 때 종합편성 채널로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통방송만 하는 교통방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종합편성 채널로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방송으로 기능을 가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방송 또는 어떤 특정 방송의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TBS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밖을 보니까 약간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돌직구 쇼와 함께 하셨으니까요. 오늘 하루는 더 시원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